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118쪽 그리고 학습지 28쪽에 양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을 배웠죠, 그죠? 양난, 우리 조선을 전기 후기로 나눈 기준이 양난이라 했습니다. 두 번의 난, 그지? 하나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임진왜란 남쪽에서 외놈들이 쳐들어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병자호란. 병자호란은 북쪽에서 이제 오랑캐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때 양난 이후에 우리 대외 관계 어떤가 봅시다. 자, 임진왜란 때 이 왕이 선조였죠. 선조 다음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광해군이죠. 광해군. 조선의 왕이 27명인데 이렇게 군자로 끝나는 왕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누구였죠? 우리 4화 때 배웠던 연산군이 있었지. 그지? 군 쫓겨나서 그지? 광해군 이제 두 번째로 쫓겨나는 왕입니다. 자, 광해군은 임진왜란 중에 이 세자의 책봉이 되어서 분조라고 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때 분조, 조정, 정부를 둘로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하나는 선조가, 하나는 이 광해가 세자로 책봉되고는 조정을 둘로 나눠서 이렇게 이끌면서 전쟁에 대처를 해갔죠. 쉽게 얘기하면 선조는 도망가는 정부, 광해의 정부는 맞서 싸우는 의병을 모집하고 하는 그런 정부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선조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자로 책봉되어 있던 광해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자, 그러면 광해군은 이 혼란한 임진왜란 이후에 이 피폐해진 이 나라를 어떻게 이제 다시 바로잡았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이제 정치를 한번 살펴보면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이 전후의 상황을 복구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임진왜란의 가장 큰 피해 그 다음에 7년 동안 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토지가 다 황폐해졌다 말이지. 이 두 가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나라를 이제 새롭게 이제 복구시키고 이끌어 가려면 사람과 또 돈이 필요하겠죠, 세금. 근데 이 세금이 결국에는 이 토지를 기반으로 한 토지에서 생산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매겨서 거둘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음, 다들 불타 없어지고 했단 말이죠. 불타 없어지고 한 게 뭐냐 말이에요. 양안과 호적이라는 것입니다. 양안은 뭐냐? 양안은 양자가 측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밭을 측량하여 만든 일종의 토지대장이다 하면 토지대장. 이게 있어야 여기에 근거를 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게 불타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측량하고 기록했다. 그 다음에 호적은 호자가 가호자죠. 그죠? 지포. 국가가 국민의 식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호주를 기준으로 해서 한 집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이 사람이 몇 명인지 쉽게 얘기하면 인구조사 다시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목적이 뭐다 말이죠.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다. 국가 재정. 쌀이 국가 재정을 이렇게 확충해서 나라를 결국에 그 돈으로 복구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런 양안과 호적을 다시 작성했다. 자, 그 다음에 요 시험 많이 나옵니다. 농민들, 당시에 농민들이 국가에다가 바쳐야 될 세금, 그 다음에 군력, 또 하나가 이제 특산물 바치는 곡물, 특산물을 바치는, 오늘 왜 이래,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의 의무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많았단 말이지. 난 농민인데, 농민인데 내 포항에서 한다는 이유로 자꾸 해산물을 갖다 바쳐라 하고, 그럼 내가 농사 지어야 되는데 나가가지고 뭐 과메기 만들고 전복 따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박납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는 그 사람이 내가 부담해야 될 이 특산물을 대신 납부해준다. 박납. 근데 이 전문적으로 박납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중간에. 근데 이 사람들이 농민들로부터 이제 이 돈을 지불받고 대신 납부해 줄 때 그대로 해주겠냔 말이야. 지네도 이익을 남기겠죠. 그죠? 그래서 2배, 3배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게 된다. 그러면 농민의 부담은 자꾸 커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박납의 폐단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광해군 때 먼저 경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동법이라는 것을 시작했는데, 대동법은 이 농민들이 특산물 납부하는 기준은 호였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렇게 특산물이 배정이 되어서 납부하라고 했다. 근데 이것을 뭐로 바꾼다면 토지로 바꾸게 됩니다. 토지. 그래서 토지 한 결당 12두, 토지 한 결당 쌀 12두를 내라.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좀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농민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자기 땅이 없는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호를 기준으로 이 공납을 납부할 때는 내가 토지가 있든 없든 간에 내 가정을 이루고 살면 일단 공납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대동법으로 바꿨다. 근데 땅이 없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진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대동법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겠지. 토지가 기준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 양반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에서 말든 실시한 거야? 경기도에서 실시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가 되는데 꼬박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이 걸립니다. 나중에 숙종 때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 대동법을 실시해서 전후 복구를 추진해 갔다. 이 대동법은 우리 책 118쪽에 여기 있습니다. 한 결당 12두를 내도록 했다. 자, 이런 거 보니까 광해군 잘 했네. 그지? 잘 했습니다. 왜 쫓겨났을까? 그 전에 이 대동법과 관련한 영상을 이 광해를 잘 그려낸 영화입니다. 광해군을 잘 그려낸 광해라는 영화에 이병헌이 이 박납 그리고 대동법을 실시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꽤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라하라. 사와라. 예, 전하. 15이라 했더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래 어쩌다 여기까지 올라왔노? 자, 그냥 물어보는 것이니 기탄 없이 대답해보거라. 소인의 아버지는
산골 소작농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관아에서 세금으로 전복을 바치라 하여 농사꾼에게 전복이라니. 그래서 고리를 빌려 세금을 메우다 보니 빚이 빚을 낳게 하고 결국 집과 전단마저 빼앗기고 아버지까지 옥살이를 하게 되었나이다. 저런. 그걸로도 가름이 되질 않자 어머니와 동생은 변방 노비로 팔리고 저는 참판댁집 몸종으로 이런 나쁜 놈들. 혼자 남은 아버지는 결국 맞은 장이 화근이 되어 해를 넘기시지 못하시고 그만 이런 족같은 전하. 오메가 안 보고 싶으냐? 생사만 알아도 원이 없겠사옵니다. 그래. 네, 왕노릇 끝나기 전에 네 어미를 꼭 만나게 해주마. 약조하마. 망극하옵니다.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래, 나가보거라. 자, 요 장면은 박나배 폐단에 대한 내용이겠죠. 박나배 폐단. 자, 이제 대동법을 실시하는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호판, 예, 전하. 내 분명 대동법을 실시할 방안을 마련하라 했을 텐데. 전하, 하루아침에 결수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지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들 또한 백성이온데 어찌 차별을 두겠나이까? 땅 10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 게 그게 차별이요?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고 내시가 되는 판에 기껏 지주들 쌀 1섬 때문에 차별 운운한단 말이오. 도부장은 죄인을 대령하라. 저자는 강원도 현감으로 양민들에게 고리를 챙긴 관리요. 저자가 챙긴 고리를 어떤 놈한테 갖다 바쳤는지, 그걸 받아 처먹은 놈은 또 어떤 놈한테 갖다 줬는지 내가 저놈의 주리를 들어 그 전모를 밝혀야겠소. 대신들 중 누가 저자의 고리를 상납받지 않았다 자신할 수 있어? 오판, 예, 공납을 독점하여 높은 고리로 이익을 취하는 자 즉각 엄단토록 하시오.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형판, 예, 전하. 각 관아는 곡간을 열어 취한 쌀과 포목을 양민들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하시오. 예, 전하. 그대들에게 명하오. 대동법을 즉각 실천토록 하시오. 이를 방해하거나 어지럽히는 벼슬아치가 있다면 국법으로 엄하게 다스릴 터이니 모두 유념하고 실천하기 바라오. 멋있죠. 자, 이 광해군이 이렇게 박나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제 대동법을 실시해서 전후 복구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갔다. 자, 이렇게 멋진 왕인데 왜 쫓겨났을까? 자,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자, 아까 좀 전까지는 전후 복구 사업, 그러니까 우리 대내 정치겠죠. 대외 정치, 국외 정치는 어떻게 했는가? 외교. 자, 당시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배웠을 텐데, 우리를 도와줬던 명은 이렇게 쇠약해집니다.
벌어졌죠.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일본에서는 막부가 교체됐죠, 그죠? 막부가 교체되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가 등장했다. 이렇게 했지. 자, 그 동아시아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명이 이 동아시아 7년 전쟁 임진왜란 겪으면서 이제 쇠약해지고 그 바로 위에 있던 만주 벌판에 있던 이 만주족의 나라 만주족이 나중에 이제 그 후금이란 나라를 세우는데 만주족은 그 전에 여진족이라고 불리던 애들입니다. 고려시대에 얘네들이 세운 나라도 뭐였어? 금이지 금. 그래서 나중에 세운 금이다 해서 후금이라고 합니다. 이 후금이 이때를 틈타서 힘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었다. 자, 얘네들 북방 유목민족들 나라를 세우고 통일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중국 대륙으로 쳐들어오는 거라 했죠. 그죠? 이 힘 빠지고 있는 명이 후금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이 조선에다가 지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명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을 살려줬죠. 그죠? 도와줬습니다. 이제 명이 위기에 처하니까 다시 또 조선에 이제 원군을 요청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광해군은 어떻게 했는가?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는 무슨 외교? 중립외교를 펼쳐갔다. 그러면 뭐 강해지는 후금, 약해지는 명 사이에서 그러면 실리를 취하려면 어느 편에 붙어야 돼? 후금의 편에 붙어야 되죠. 그치? 근데 당시 신하들은 당연히 이 우리를 구해준 부모입니다. 부모,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위기를 모른 채 할 수 없죠. 당연히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보내주긴 보내줍니다. 이 장수 강홍이 장수로 하여금 한 13,000여 명, 15,000여 명 되는 조선 군대를 보내줍니다. 조선 부대를 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이 광해가 광홍립으로 하여금 몰래 밀명을 하나 줬어. 명나라 군에 가가지고 대충 이제 이 싸우는 척 하다가 후금군이 워낙 강하다. 그러다 싶으면 그냥 투항해라, 항복해라. 그래서 일단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해라. 실리를 이런 식으로 취하게 한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자, 여기에 관한 영상도 하나 있습니다. 군사는 기마 500두에 궁수 3천, 기병 1천을 더하여 총 2만의 군사를 파병토록 하겠사옵니다. 병사 2만을 착출한다면은 북방의 경계가 위험할 수도 있을 터인데. 대감, 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옵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오랑캐와 싸우다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4대 예를 다하는 게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되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의 뜻대로 하시오. 다음은 태왕 태후 앞으로 바칠 품목입니다. 공려 40, 황세조 150호, 백세조 150호, 체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에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조서,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과는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시길 소원한다. 전하, 사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깟 사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이 광해에 취하게 되죠. 최근에 이 광해에 대한 재조명이 이 영화, 뭐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립외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지금 이제 인조반정을 얘기를 할 텐데, 인조반정은 우리 이 교과서 28쪽에 아주 간략하게 다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당 중에 이 이조 서인이 주도해서 이 광해를 쫓아내고 인조를 세웠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그 중립외교 때문에, 중립외교는 명이라는 부모 나라를 배신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지? 이 진리를 취하고자 했지만, 저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배신한 거. 그 다음에 또 배모살제라고 해서 쌤이 전에 설명을 했는데, 영창대군이라는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이제 여긴 대군이잖아, 대군. 이 대군은 공식적인 왕비의 자식이거든. 사실 광해군은 첩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이 대군한테는 이 지위가 밀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광해군이 이 어린 동생을 언제 얘를 계속 살려주면 나중에 이제 영모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불안한 나머지 배다른 동생을 영창대군을 쫓아내고 강화도로 쫓아내고 결국 죽이게 됩니다. 9살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영창대군 죽이고, 그리고 임목대비 영창대군의 대군을 낳은 대비죠. 대비 선조의 아주 나이 어린 왕비입니다. 이 임목대비가 영창대군을 낳았고, 영창대군은 광해가 이제 제거를 했죠. 어미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궐 저 구석에다가 가둬놓고 서인으로 일반 평민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형제를 죽이고 엄마를 폐위시켰다. 이거는 이 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반인륜적 폐륜. 반인륜 폐륜. 자, 이걸 들어서 이제 반정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광해를 쫓아내고 인조가 즉위했다. 자, 이걸 누가 주도했다? 서인들이 대놓고 인조 반정에 뭐랄까 이제 이 명분으로 내세운 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광해 때랑 완전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겠죠. 특히 대외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인조 즉위 후에 집권한 서인 세력들은 아까 중립외교와 반대입니다. 중립외교. 광해 때 추진되었던 중립외교랑 반대되고 다시 친명, 배금, 명나라를 사대하고 금을 배척한 다음
자, 이 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후금은 자꾸자꾸 강성해지고 있는데 이 의리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다시 돌아간 거죠. 자, 후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627년에 정묘호란, 정묘년에 오랑캐 호점입니다. 이제 오랑캐가 쳐들어옵니다. 자, 이때 우리 조정은 강화도로 피신을 하게 된다. 우리 고려시대 때부터 봐왔잖아, 그죠? 저 북방 유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갑니까? 강화도. 왜냐면 걔네들은 해전에 약하니까 강화도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군과 의병들이 항전을 하면서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이때 활약한 사람들 정봉수, 이립 이런 분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맞서 싸웠으나 막는 데는 힘이 부족했다. 그래서 후금도 조선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명나라 치는 거죠. 명나라. 그래서 명나라 치기 전에 또 명을 따르겠다고 돌아선 이 조선을 한번 혼내야 된다. 그래서 화해가 쉽게 이루어졌다. 자, 이때는 화해를 하면서 형제 관계를 맺기로 합니다. 형제 관계. 누가 형일까? 오랑캐의 형 조선일까? 아닙니다. 첫 번째 굴욕인 거죠. 하지만 두 번째 굴욕에 비하면 이건 굴욕도 아닙니다. 조선이 됩니다. 동생 조선, 형님 후금 하면서 이렇게 형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고 돌아갔단 말이지. 자, 그 이후에 후금이 이제 나라 국호명을 청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이제 더 강성해진 거죠, 더. 자, 이제는 와가지고는 뭘 요구하는 거야? 이제 한 단계 더. 군신. 임금이 청이고 너희는 신하다. 군신 관계. 야, 씨, 형제 관계는 어찌 받아들였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거부하니까 이청이 결국 조선을 침략해 왔다. 그게 1636년의 병자호란이다. 이번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합니다. 왜냐면 왜 남한산성 갔을까? 강화도보다 남한산성이 더 안전했나? 그게 아니고 강화도 가다가 못 갔어. 강화도 가는 길을 청이 막아버렸어. 그래서 남한산성에 들어갔다. 여기서 이제 2달 동안 개기다가 이 안에서 이제 신하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청나라하고 싸워야 된다. 주전론. 아니다. 힘이 너무 부족하다. 안 된다. 이일서부터 주화론. 두 주장이 대립하게 되면서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야. 하지만 그 와중에 남한산성 안에 식량은 자꾸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굶어 죽고, 아주 참혹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시간이 나면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1637년 1월달에 남한산성에 들어간 지 2달 만에 이제 인조가 항복을 하게 되고 삼전도라는 곳에서 청에게 이제 굴욕을 당하죠. 이 삼배구고두례라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세 번 절할 때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 머리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찍는 겁니다. 우리 조선의 왕이 저 오랑캐라고 우리가 낮게 봤던 청나라 황제 앞에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찍는 이런 굴욕을 당했다. 이거를 이제 돌에 새겨 놓은 게 있습니다. 삼전도비. 책이 여기 이쪽에 삼전도비. 자, 그래서 결국 군신관계, 청과 군신관계를 맺게 된다. 우리 책 탐구활동이 있습니다. 최명기, 주화론, 화의를 맺자. 이 영화 남한산성에 보면 이 최명길 역할을 또 누가 했냐면 이병헌이 했어. 아까는 광해 역할을 이병헌이 했잖아. 그만큼 뭐랄까 연기가 참 대단하다. 빠져듭니다. 그 인물에. 하여간 최명길이라는 사람 주화론을 주장했고 반대로 안 된다. 중국 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다. 오랑캐는 부모의 원수다. 어떻게 신화된 자식된
나라가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되어 부모를 저버릴 수 있냐고요.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의리는 저버릴 수 없다. 윤직, 김상헌 이런 사람들이 이 척화론 다른 말, 주전론 싸우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주장을 했을까? 어떤 쪽에 서 있었을까? 자, 요거는 참고로 인조와 소현세자, 복림대군의 가계도인데 인조의 두 아들들입니다. 소현세자, 복림대군. 둘 다의 병자호란 끝나고 이 청으로 볼모로 잡혀갑니다. 나중에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이 세자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대군 아들일 뿐이죠. 그런데 얘가 죽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현세자가 죽고 동생인 복림대군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서 요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조에게는 또 다른 왕비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오래오래 살아있다가 이 아들 효종이 죽었을 때 1차 예송, 효종이 죽었을 때 예송 논쟁이 벌어진다. 이 오래오래 살아남아 있는 이 자위 대비의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효정의 마누라, 자기 자위 대비 며느리겠죠. 그때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2차 예송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서인과 남인이 이제 한 차례씩 이기게 되는 거죠. 자, 29쪽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총 29쪽인 다수 문제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배운 광해의 중립외교 그리고 병자호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네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비는 김육의 건의로 김육이라는 사람 건의로 실시된 것인데 삼난지방에 여기 이제 결정적인 박납의 폐단 뭐겠노 이거 대동법이네 대동법. 대동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대동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하였다.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호포법에서 원래 양반들은 군포를 안 냈습니다. 나중에 내게 됩니다. 언제겠나. 이 양반이 반대도 막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 누구? 흥선대원군이겠죠.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거둬. 이 결작이란 말은 한 개월당 2두의 쌀을 내도록 했는데 이거는 이 균역법을 시행합니다. 나중에 영조 때. 근데 이제 이 나라의 입장에선 군포를 거둬들이는 양이 줄게 된 거야. 그래서 준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결작이라는 걸 거두게 되었다.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풍류에 따라서 전세를 토지세를 구등급으로 차등과세했다. 요거는 연분구등법이라서 요거 세종 때 있었던 세종 때 관청에 조달하는 공인이 요것도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텐데 대동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특산물을 직접 안 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특산물을 안 내고 쌀로 내니까 이 쌀 예전에는 화폐 기능을 했다 했습니다. 이 쌀을 가지고 이 정부에서 필요한 특산물을 대신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지방 곳곳에 시장을 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주문하고 받아서 정부에 납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문 상인을 공인이라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 이 부족한 재정, 요거 아까 이 결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균역법을 통해서 군포 수입량이 주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선무군관포라는 것을 징수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합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25번. 최명길이 아래의 길을, 최명길은 아까 주화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뭐 최명길은 주화론이니까 나가서 화해를 맺겠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 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병자호란 때 얘기죠. 병자호란 때. 그러면 몇 번일까요? 1, 2, 3, 4, 5 중에 몇 번? 5번인데 삼별초는 고려 대모 황제때 이 통신사는 나중에 그 광해군 이후에 일본하고의 관계도 이제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호란과는 뭐 상관이 없죠. 위화도 해군 조선 건국때 개해약조는 앞에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세종 때 그 삼포를 열어주고 해놓는 조약 있죠, 그죠? 개해약조. 이건 훨씬 더 이전의 얘기고 병자호란으로 우리가 항복을 하고 삼전도 굴욕, 삼전도 비. 자, 그다음 24번 가왕. 영창대군을 몹시 시기했다. 모호를 원수 썰은 봤다. 영창대군을 해도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 안치해서 죽였다. 임목대비를 유폐했다. 대비전호를 삭제했다. 서인으로 강등했다. 이거 광해네, 광해에 대한 설명. 전국 각지의 척화비를 이거는 흥선대원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치면 고종대지, 고종대. 지편전 세종, 장룡령 정조 친위 부대, 명과 후금 사이 중립이에요. 요거 맞네. 그다음 균역법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합니다. 영조 때입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쟁 청의 볼모로 잡혀갔다. 소현세자 병자호란이네. 소현세자가 쓴 일기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었던 일, 병자호란. 요건 중국 문제라서 쉽다. 그죠? 3번. 자,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119쪽하고 28쪽의 아랫부분은 그 다음 강의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